오늘 영상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한 완벽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 나는 폭락하는 주식에 손을 댔을까? 우리 부장님은 회사에선 악마인데 왜 가족한텐 잘할까? 어떤 애는 왜 맨날 깔끔을 떨고, 그리고 셧다운제는 도대체 왜 망했을까? 그리고 어떤 애는 왜 악플러 짓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죠.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이 모여서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왜 이딴 식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피해 좀 덜 보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세계 금융위기나 부동산 버블의 피해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논리적인 거품설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으나 이미 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하죠. 사실 저도 비이성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야수의 심장으로 무지선 가자를 외치면서 삼전을 샀고, 제가 산 이후로 반대로 가긴 했죠. 끊임없이. 굉장히 놀라운 구매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부동산 급상승 이후의 피해자, 이들이 모두 비이성적 행동의 피해자들인 거죠. 이미 하락의 근거는 도처에 굉장히 많았으나 우리가 믿지 않은 거죠. 머리보다는 이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제 존버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애초에 인간 자체가 비이성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입니다. 왜냐면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새해만 되면 계획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벅찬 감정을 기반으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거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해에 굉장히 등록률이 많고, 그리고 여름 되기 전에 등록률이 많고, 그리고 안 가죠. 국룰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성적이란 것은 태생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다양한 편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이성에 힘을 실어주는 이 편향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확증 편향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왠지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그런 확신 편향이 있고요. 이런 건 사기꾼들이 잘 써먹죠. 그리고 집단이 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집단 편향도 있습니다. 이런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비이성적인 사람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각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각 능력이 높은 사람은 주변의 조언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자각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면 급발진을 합니다. 학습 능력이 없죠. 그래서 매번 비이성적인 행동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 멘탈이 탈탈 털릴 때까지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이 있고요. 비이성이 있죠.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반출을 합니다. 내 선택의 결과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급발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원인은 뭐지? 이게 정보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집단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건가? 어떤 요인이 내 감정을 흔들고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연인과의 싸움을 한다던가 혹은 부부싸움을 할 때 굉장히 감정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애초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까먹게 되죠.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 원인부터 차근차근히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나무나 혹은 이제 환경처럼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무나 구름처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똥이 있네? 개가 사납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취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어요. 샤워하고 딱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군 이러거나, 혹은 거울 속에서 내 몸매를 보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내 의견은 타인의 의견보다 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타인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보다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다들 그렇잖아. 이제 거울 보면서 나 정도면 어디서 안 꿀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나의 행복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갈구합니다. 가족의 관심, 친구의 관심, 동료의 관심.
왜냐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관심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만 보더라도 자식들이 첫째, 둘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분명히 적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도 그러할진데 동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인간이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를 만드는 거죠. 내면에서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 즉 자존감이죠.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타인의 관심과 자존감이 적절한 배분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네가 날 무시해도 나는 크게 신경 안 써. 왜냐?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관심 쪽으로만 몰리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관심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이들은 타인에게 관심만 갈구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연인일 경우엔 상대의 친구 관계를 다 끊어먹고 자신만 보게 만들죠. 왜냐?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할 관심이 분산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진짜 노답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본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나르시스트가 돼야 됩니다. 단단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높은 사회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도 높아요. 왜냐면 모두들 나를 좋아하니까.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써야 할 에너지를 타인에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공감 능력이 생기던가 공감 능력이 높아서 자존감이 높던가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친구의 말에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정말 1도 안 가더라도 일단 억지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속이 오글거리고 부글부글 거려도 일단 참아야 돼요. 그렇게 몇 번 참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나름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죠. 아,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상대에게 위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역할놀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놀이를 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면을 쓴다는 거죠.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의 모습, 가족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환경에 맞다고 생각되는 가면을 쓰죠. 제가 아는 부장님도 평소에는 회사 안에서는 인사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술자리만 가면 갑자기 친한 형동생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대체로 무표정으로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 혼자 있다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때론 춤도 추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상대가 선택한 가면은 그 환경에서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엄근진한 부장님이 실제로는 여린 감성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친근한 부장님이 어라? 이놈 막 나가네? 라면서 마음속으로 칼날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단순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트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손을 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상대가 쓴 이 가면의 뒤편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관계의 승리자가 되고 사회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 나온 가장 좋은 최선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라는 거죠.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태도, 몸동작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차선책이 있습니다. 차선책은 쉬워요. 누구에게나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친근한 인사, 웃는 첫인상, 편안한 말투, 혹은 진실성 있어 보이는 모습이나 성실해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선책만 잘 써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로 손해볼 일은 극히 드물게 되는 거죠. 기왕 가면을 쓸 거라면 이런 가면을 쓰면 상대가 어떤 가면을 썼던 간에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회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박적 행동의 법칙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강박적인 행동이 있어요. 자기 전에 알람을 20분 단위로 3개를 해놓고 적어도 2-3번은 재확인하고 다시 또 자리에 눕습니다. 이런 강박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청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사고, 혹은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일 수도 있겠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요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강박적인 행동의 발생 근원은 총 3가지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유년기의 환경이 있고,
그리고 커오면서의 경험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에 의거한 강박적인 행동이 좀 많긴 한데 이건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강박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성격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한 성격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성격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강박적 행동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선 나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가진 강박적인 약점을 내가 괜히 쑤셔가지고 피해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던 상대던 간에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나 다 잘 위장할 수 있어요. 급한 성격도 뭐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상황은 다르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저 사람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상대의 가치관, 그리고 결핍, 선호하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어떤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이런 선택 같은 것들은 거의 본능이고요.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해요. 이상적인 부모를 가진 사람은 부모의 자질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유년기가 안 좋았다면 반대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뭐 유전에서 비롯되는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와 성향이 다르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한 연예인을 보더라도 이 연예인에 대한 팬이 있는가 하면 안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성격이 굉장히 거지 같아가지고 내 이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격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반복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제를 할 때 카드를 꺼내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고, 결제하기 전에 미리 카드를 꺼내놓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격은 결론적으로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다시 성격을 강화하죠.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이 습관을 통제하면 이 성격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돼요. 그러면 서서히 닮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뭐 부정적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본인 위주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망의 법칙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이런 잡지보다 이런 문학서적의 좋아요 수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실제 판매 부수는 이 문학서적보다 이 잡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좋아요 수는 적은데 실제 판매 부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미스테리한 무언가, 그리고 금기시되는 터부,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찌레시, 뭐 이런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래퍼들의 플렉스를 좋아하는 이유고, 가학적인 차력쇼를 좋아하는 이유며, 그리고 철구나 신태일 같은 유튜버가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선망의 대상이란 무엇이냐면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먹방 컨텐츠가 생겨났고, 구매용 만족을 위해서 하울 영상이 인기를 끌고, 성적인 것을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들도 많죠. 잘 나갑니다. 뭐 스푸닝 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그래서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억압된 욕망, 채워지지 않는 판타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논란이 될 만한 뭐 루머나 이야기거리를 뭐 SNS 같은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 뿌리는 방법도 있고, 뭐 세대 간의 투쟁을 이용하는 방법, 뭐 이를테면 뭐 좌파냐 우파냐, 혹은 뭐 남녀 갈라치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새롭고 낯설은 것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근시안의 법칙입니다. 제가 화학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매년 화학사고를 좀 접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화학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눈에 띌 만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 번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시안적인 사고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현재에 반응하기 바쁘죠. 뭐 쉽게 주식 같은 것도 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현재의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주가 한창 뜰 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한 거죠. 뭐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뭐 인사제도나 뭐 경영 전략들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여러 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죠. 원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게 개인이나 회사는 그나마 나아요. 소규모의 인원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근데 이게 정책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노답이 되는 거죠. 이제 반작용이 훨씬 큰 거죠. 재밌는 것 중에 이제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코브라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야, 얘를 잡아오면은 돈을 줄게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인도인들이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야, 차라리 집에서 키우자 라고 해서 키우기 시작했고, 이걸 정부가 보고 나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폐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정책을 이딴 식으로 해? 나 화난다 하면서 이제 코브라를 그냥 다 방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시행 초기보다 코브라가 더 늘어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사태가 발발하게 된 거죠. 대략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코브라가. 우리나라도 있죠. 셧다운제. 욕만 오지게 먹고 10년 만에 이제 효과 없음으로 폐지가 됐죠. 게임을 못하게 하면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부모님 계정을 이제 엄청 도용을 하거나 혹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잘 우회해서 놀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뭐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물들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 집단, 사회 모두 근시안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상황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일단 치고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몇 년 후의 계획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 바램이나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요식업을 할 거야. 유튜버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최종 목표에 다가가는 각각의 스텝들에 대한 단기 계획들이 존재할 때 가능해집니다. 뭐 이를테면 내가 요식업을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뭐 언제까지는 뭐 식자재 구입처나 뭐 부지를 좀 선정하고, 뭐 언제까지는 뭐 동종업계만 유동인구 분석하고, 그다음 자료 정리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뭘 할 건지 계획할 거야 라는 이런 단기 계획들이 존재를 해야 이게 진짜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고 단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별을 딸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이제 반딧불이라도 좀 따라라는 거죠. 차라리 반딧불이라도 잡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계획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방어적 태도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 좀 대면대면하죠. 무슨 얘기하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심의 두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내향적인 사람들은 몇 번의 만남만으로 이런 경계심을 깨기가 쉽지가 않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굳이 뭐 경계심을 깨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킬은 굉장히 고급 스킬입니다. 고급. 왜냐면 성공의 어떤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킬을 귀찮아서 안 쓰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기가 싫어하죠. 피곤하니까. 하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방법은, 첫 번째는 경청인데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들으세요. 지겨워도 들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면 또 질문을 던지세요. 표정 관리하면서 또 들으세요. 대화가 끝나면 상대는 당신을 굉장히 사람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적절하게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뭐 남자라면 같이 술 한잔 하는 거고, 여자들이면 커피 한잔 먹는 거겠죠. 아니면 상대가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자기 평가를 긍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은근히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칭찬하고요. 혹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뻔히 드러난 뭐 외모나 성격, 업적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칭찬할 때 이게 효과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안을 칭찬하는 건데, 이게 바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너무 못생겼어 라고 하면, 아니야, 넌 진짜 멋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게 진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좋아한다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이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적의 전략이죠. 상대가 불안해하는 것을 칭찬하라. 요 스킬들만 배워놓고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가진 방어막을 부숴버리면서 말이죠. 여덟 번째는 자기 회방의 법칙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럴 수도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새치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칼치기로 차선병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상사가 야근을 강요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친구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이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한데, 그 답답한 시선조차도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상황에서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저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사실 같은 사건이더라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렌즈를 끼고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태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누구는 미친 듯이 후회하지만 누군가는 이 정도라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좋은가? 내 정신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행복, 집중력, 창의력,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나의 태도가 타인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웃는 낫에는 침 못 뱉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는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뭐 유년기의 환경, 뭐 교육, 뭐 애착 구조, 뭐 다양한 영향들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태도라는 것은 뭐 우리의 건강,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성공까지 결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 놓고 멀리서만 바라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년 전쯤부터 이 의학 전문가들은 건강을 어떤 유기적인 결과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태도와 연관을 지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태도만 가지면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사회적 결여 같은 것들도 모두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시선을 좀 바꾸는 겁니다. 뭐 불확실성은 뭐 기대감으로 좀 보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이건 성장하는 도구다라고 보는 거고, 나는 한계가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자연 환경으로 보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가치가 이제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태도가 다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9번째는 억압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뭐 거울을 보고 괜찮다고 평가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고등학생도 보면 70%가 자기가 지도자 자질이 높다. 대학 교수도 94%가 본인이 평균 이상이다.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에 넣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는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어두운 일면을 이야기합니다. 억압된 욕망을 말하는 거죠.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커녕 내 스스로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간 어두운 것들, 뭐 이를테면 뭐 친구에 대한 시기심, 뭐 복수심, 뭐 연인에 대한 의심, 어떤 상처 주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자라는 놈은 평상시에는 그냥 잘 억압이 돼 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걸 억압하다가 지쳐가지고 통제하지 못해서 팍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온화한 방식으로는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화내거나 갑자기 막 쌍욕을 한다던가 뭐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이 되면 어떤 인재였던 아저씨가 갑자기 폭행범이 됐다 그러고, 내 옆집에 부처였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억눌렸던 그림자가 이제 대폭발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이 그림자라는 놈이 항상 나쁜 놈만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이 그림자라는 놈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진 에너지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파워풀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악플을 다는 거죠.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악플을 다는 것도. 악플 다는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악플을 달아요. 그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그림자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악플 달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3가지 스텝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나의 그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급발진한 순간들, 그리고 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리고 간섭도 싫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어떤 그림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내 그림자를 알았으면 두 번째는 포용과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링컨도 한때는 이제 악플로 짓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정치가에게 익명의 이제 악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악플 단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 정치가가 알아냈어요. 이거 링컨이 보냈구만 해가지고 링컨한테 엄청 막 가서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신상이 어떻게 보면 털린 거죠. 그렇게 한번 털리고 나서 이 링컨이 자기가 가진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제 긍정적인 곳에 쓴 거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경쟁적 토론이나 선거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질투심이 있으면 뭐 상대방에게 악플을 달거나 뭐 비아냥할 게 아니라, 야씨 나도 저만큼 돼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인과 배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식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째 활용은 이 그림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도 보여주는 겁니다. 질투심이 있으면 나 배 아픕니다. 나 질투해요. 혹은 야 네가 너무 잘 나가서 짜증난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할 때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보인다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악의 그림자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시기심의 법칙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기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든. 그럼 다음 스텝은 뭐냐? 시기심을 느끼게 만든 상대를 폄하합니다. 넌 참 운이 좋아. 나 부모 잘 만났잖아. 너 친구 잘 만났잖아. 혹은 시기 잘 만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폄하시키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대놓고 괴롭히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내가 상대의 연인을 뺏는다던가 혹은 친구에게 갈 좋은 기회를 알려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라는 생각만 들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흔히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서운 공격을 알아차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대비체위라고 해봤자 뭐 사전에 보여주는 뭐 미세한 표정 변화라던가 혹은 나를 험담하는 사람의 출처를 찾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 뿐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죠. 시기. 상대방의 시기심이 폭발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나의 지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혹은 어떤 큰 성과를 내거나 할 때 상대방의 시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상대방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내가 가진 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이제 최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가진 시기심을 약화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내가 잘났다고 막 뻗대면 공격받기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 정우성, 차은우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타인에게 시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당하기가 또 더 쉽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11번째는 과대망상의 법칙입니다. 이 과대망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기인되는데 바로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대망상은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본인의 성공이 어떤 보편적인 성공이냐 어떤 성공 법칙을 만들고 그리고 노력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운과 타이밍이 오거나 타인의 도움이 온 것을 되게 폄하합니다. 큰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성공에는 운과 타이밍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나 요새는 이 과대망상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소셜미디어가 개개인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는 어떤 왕이나 여왕이나 받았을 그런 관심을 요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더 큰 관심을 이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도 어떤 왕과 같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뭐 아무튼 우리는 어떤 과대망상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타인이 주는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듣기 불편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좀 일깨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발판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 과대망상이 주는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난 뭐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망상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전 그리고 용기 있는 시도들을 하면은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난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어, 이거 쉬워 라고 과대망상을 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한 100번 하다 보면 뭐 얻어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번째는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어떤 남성이나 여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차이는 존재하죠. 아무리 뭐 남녀평등이라도 기대하는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떤 여성의 눈물은 감성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반해서 남성의 눈물은 약간 어떤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이 되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센 남성은 어떤 남성적이야 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드세다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 중간 영역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남성이 이제 100% 남성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100% 여성성만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한쪽 본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여성성을 억제하고 여성들은 남성성을 억제하죠.
근데 이렇게 억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종 표출이 됩니다. 내가 안 보이려고 해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를테면 사랑을 할 때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죠. 이때는 무의식 속에 억제되어 있던 본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상남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성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굉장히 천사 같은 여성이 막 까칠한 모습이나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반쪽짜리 억압된 본성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억압은 결국 혼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40대쯤 찾아오는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죠. 남자의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엄근진한 이제 모습이 항상 내 모습은 아닌데 라면서 이제 현타가 딱 오기 시작하는 거죠. 뒤늦은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중성적인 매력이 한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인 거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남자, 그리고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스윗함을 가진 남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후자가 압도적이죠. 왜냐면 완전체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남성분들은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이제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여성성도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때 훨씬 더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13번째는 목표 상실의 법칙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의 흐름, 그리고 기성세대가 제시해주는 어떤 진로의 방향이 정답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정답에 가까웠기도 했고요. 어떤 뭐 교육, 취업, 결혼, 육아, 이게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 맞는 길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는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뭐 집도 사고 안정적인 가정도 이루고 비교적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100세 시대에다가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내리고 색다른 성공 케이스들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윗세대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도 노력에 비해 밝은 미래가 잘 안 그려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A, 인생은 모험이다.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일이고 한번 사는 인생 즐기자 라면서 다양한 모험과 이제 시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평생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문제가 있죠. 이 A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래가 좀 불안한 그런 문제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한데 나중 가서 보니까 삶에 낙이 없다. 이 공무원들이 뭐 이런 생각들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뭐 그런 무기력감,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는 심적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좀 더 큰 범주에서 어떤 이제 목적지를 하나 딱 꽂아 놓는 거죠. 어떤 목적을 내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어떤 헛짓거리를 좀 덜 할 수 있게 해주고, 근거 없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 배우들은 어떤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긴 무명 생활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면 존버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치는 거죠. 이런 목적의식이 없이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존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만들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목적의식은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나의 가족만 잘 챙기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목적의식이 될 수가 있죠. 인생의 나침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의식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 뭐 별 생각도 없고 사실 뭐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색을 해야 됩니다. 탐색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냐면, 일단 부모님이 반대했던 것, 근데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았던 것, 뭐 이걸 또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것부터 일단 추려보는 겁니다. 나는 단순 반복 작업은 너무 싫어. 그럼 그것부터 일단 치워보는 거예요. 하기 싫었던 것들을 치우다 보면은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이런 것부터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하나 일단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하다 보면 이 목표라는 것들이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수익도 없고 노력은 오지게 들어가는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모릅니다.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가면 내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그 전까지 일단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14번째는 동조의 법칙입니다. 평소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니까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무조건 신고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제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가 단체 회식 때 팀의 상급자가 이제 소주를 한 2잔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집까지 운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되게 울분에 차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어떻게 해서 신고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신고는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활동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감정이나 태도도 달라지죠. 집단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버드생도 군대에 오면은 남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꼰대 상급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 내에서 회사 문화에 익숙해질 때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도 어느새 구시대의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꼰대로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나의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집단이 나에게 주는 빌어먹을 영향을 인식하고 이 집단 사고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집단에 녹아들고 싶어 합니다. 튀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욕구입니다.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중에 이제 3번째 욕구를 차지하고 있죠. 이 욕구가 워낙 강해서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나서서 저지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정한 결정이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5명 중에 4명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기 싫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봐도 아시겠지만 다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분명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집단이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 했겠죠. 이 단체 사진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이 자세를 취하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집단이 가진 문화가 거지 같을 때 발생이 되는 거죠. 집단은 이 서서히 거지 같은 문화들을 우리에게 주입 교육을 시키죠. 우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다르지만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는 퇴근 시간이 막 정규 시간보다 훨씬 더 늦어서 퇴근을 했음에도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야근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회사 문화에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단이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졌고 어떤 사고를 주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질이가 회사 문화를 자꾸 역행시키려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라고 계속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이렇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꼰대가 될 수 있고 그나마 괜찮은 꼰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15번째는 변덕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을 단순히 좋다, 싫다로 구분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근데 좋아하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단순한 걸 좋아하죠.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게 왜냐면 해석이 복잡하면 피곤하니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왜 직원들의 불만을 모를까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특성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단순화해서 보려는 본성까지 추가가 되면 권력자들은 아첨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죠. 아니 난 그동안 잘해줬는데? 그동안 나한테 불만 없었잖아, 말한 적 없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들은 거죠. 권력자들은 아첨꾼들이 보내는 어떤 단순한 호의의 감정에 믿고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에서 멀어지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라떼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한 건 2가지죠. 첫 번째는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면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런 양면적인 감정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2번째는 권위를 챙기기보다는 권력을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 권위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상대의 존경과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있지만 티내지 않고 리더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조용히 권위를 쌓아 올렸죠. 어떻게? 선후배 게스트들을 챙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권위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가깝게는 가족, 근처로는 친구, 좀 멀리로는 동료로부터요. 사실 말은 쉽지만 내용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진정성과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되면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우리의 스타일의 변화는 멋진 어른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어떤 짤에서 보듯이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는 그런 트인 개방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아첨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6번째는 공격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군가를 이렇게 패버리거나 혹은 쌍욕을 하면서 이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실행을 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사회화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된 공격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성 있는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이종격투기를 좋아하고 여성들은 걸크러쉬 여성을 좋아하죠. 조금은 과격하기도 한 조폭들이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억압된 공격성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체로 이런 공격성들을 대리만족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공격성 또한 어떤 고도의 밀도를 가진 에너지죠. 그래서 이를 해소가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악플로 에너지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어떤 일에 야망을 가지거나 혹은 목적을 향해 공격적으로 가는 이제 끈기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목표한테 겁없이 달려들기도 하고 특정 개인이나 세력한테 건전한 방향으로 분노를 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을 때 이런 공격성이 가진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공격성이라는 어떤 고밀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어도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이 대리만족을 통해서 분노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7번째는 세대 근시안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 참 빠르다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잘 못 느껴요. 이게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그놈이 그놈인 것 같죠.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경과의 예시를 보면은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넷플릭스도 나온 지 8년 됐고요. 유튜브는 14년 됐고요. 틱톡은 5년 됐네요. 엄청 빠르죠? 우리는 이 세대의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성세대가 MZ세대를 볼 때 그렇죠. 이븐 칼둔이라는 이제 14세기의 어떤 학자는 세대의 구분을 22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세대가 반복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혁명가 세대, 이 그지 같은 세상을 엎어보자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래 엎어진 세상을 마주했으니 이제 좀 질서를 만들자 라고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약간 물질주의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세대는 현재 세대에 이제 냉소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혁명가 세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도 이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각 세대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시대 문화라는 게 좀 형성이 되고 경험과 문화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는 어떤 우월할 것도 없고 열등할 것도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를 보고 왜 저따위라고 생각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를 보고 왜 이따위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거죠. 각각의 세대는 그냥 그 문화와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냥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면 꼰대가 되는 거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세대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대의 변화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시대의 산물이 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각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잘났다 못났다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부정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아니어서 저도 아직 정신수양의 레벨이 죽음까지 갈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결국 다 죽으니까 모두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가 결론입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요. 다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